핵탄두를 제외하고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고 위력으로 일컬어지는 미사일이 한국에서 양산된다는 소식에 북한과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익명의 정부관리는 사거리 600km 이상 탄두 중량 6톤급의 벙커버스터가 개발 완료되었으며 빠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의 탄생을 알린 것인데요. 그런데 혹자는 벙커버스터가 그렇게 뛰어난 무기라면 왜 다른 나라들은 개발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우리나라만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왜 대한민국이 벙커버스터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으며 직접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은 평양을 포함한 전국토를 지하요새화로 탈바꿈하여 본격적인 전쟁 준비국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은 넓은 영토를 이용해 잠수함에서부터 내륙의 미사일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많은 군사용 시설들을 지하에 은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공구3형 핵추진 잠수함이 남중국해의 지하정박지에서 몰래 빠져나오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발각되어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지하기지는 해저를 통해 지하벙커 및 잠수함 건조, 유지, 보수시설로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지하벙커와 지하시설이 발달하게 된 계기는 항공폭격 때문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영국 본토에 천문학적인 물량의 폭탄을 쏟아부었는데요. 특히 런던은 피해 규모가 심각해 무려 100만 채 이상의 주택이 손실되어 지상에 남아있는 건물이 전무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런던 시민들은 폭격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술집과 클럽도 정상적인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런던 지하에 있는 대피소 덕분이었습니다. 나치 독일군의 폭격은 화약 에너지를 이용하는 재래식 폭탄이었기 때문에 지하시설에는 큰 타격을 입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영국은 독일의 공습을 이겨내고 살아남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북한의 지하방공호 시설은 당시 런던의 대피소와는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계 공장으로 위장한 북한의 국방시설 공장을 포착하기도 했는데요. 평상시에는 무려 2만여 명이 근무 중인 이 공장은 허술한 외부 모습과 달리 지하에 수십 킬로미터 길이의 통로를 갖추고 있으며 총 규모는 축구장 25개 넓이 약 17만 6천 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초대규모의 군사장비 생산시설을 지하에 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군사시설 추정도를 보면 흙과 암벽 강화 콘크리트가 폭발의 충격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공폭탄 등으로는 파괴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정밀유도 무기 타격에 대비해 휴전선과 평양 인근을 비롯해 북한 전역의 지하기지와 동굴진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종류만 해도 장사정포와 다연장 로켓 미사일부터 전쟁의 비물자와 민간인 대피 등 다양한데요. 우리 군의 전술정찰기와 미국 첩보위성 등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될수록 북한 또한 자신들의 지하기지 방어벽을 보강하기 위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강 작업의 용도로 보이는 지름 약 3m에 높이는 수십 미터에 육박하는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평양 지하철역은 전체 노선의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하고 가장 깊은 만덕역의 경우 160m가 넘는 등 대략 아파트 20층 깊이의 초대형 지하 방공호를 마련해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의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할 미사일이 없다면 되돌아올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텐데요. 때문에 벙커를 날려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벙커버스터는 애초에 설계 목표부터가 지상의 목표물이 아닌 지하시설 또는 요새화된 표적과 같은 강화 구조물을 관통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관통력과 폭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폭탄유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벙커버스터의 대명사격인 GBU-28의 경우 1차 탄두가 지면과 닿는 순간 폭발해서 구멍을 뚫고 2차 탄두가 지하 깊숙이 침투하는 원리로 형태 자체가 지하시설 관통에 최적화된 긴송건 모양인데다 중량은 2.1톤에 달합니다. 사거리는 고작 9km에 불과해서 적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한 상태에서야 간신히 써먹을 만한데요.
실제로 벙커버스터는 중량이라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사용에 제약이 상당합니다. 당장 F-16 같은 중소형 전술기부터가 GBU-28을 운용하기에는 무장 탑재 중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FA-50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AIM-9 사이드와인더 2발, GAM-65 매버릭 2발 등 기본 무장을 탑재한 상태를 가정했을 때 FA-50의 전투행동 반경은 약 450km 내외입니다.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연료까지 비운 상태로도 350kg짜리 미사일 기준 6발, 900kg 기준 3발 정도가 무장 탑재량의 한계치이며 차기 FA-50 블록20 역시 수명 연장, 전투 임무 반경 확장, A사 레이더 탑재 및 BVR 능력 확보를 위한 공대공 무장 탑재가 주계량 사항이기 때문에 벙커버스터 탑재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FA-50은 애초부터 국지작전 특화용인데다 경공격기의 특성상 하이급, 미들급 전투기와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도입하려 했던 F-35B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F-35B는 무장 탑재량이 약 6,800kg에 불과해서 기본 내부 무장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수톤에 달하는 벙커버스터를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결국 함재기로 F-35B를 도입하는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KF-21인데요. KF-21은 우리 손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국산 전투기인 만큼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최적화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약 7.7톤에 육박하는 데다 국산, 미국, 유럽의 모든 무장을 통합한 덕에 폭넓은 무장 운용이 가능한데요. 그중 하나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1차 사업으로 도입한 독일의 KEPD-350 타우러스입니다. 사거리만 500km에 이르는 타우러스는 방공망제압에 앞서 스탠드오프 타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대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게는 고작 1.4톤 남짓에 불과한데요. 문제는 6m라는 적지 않은 관통력이 고작이라고 보일 만큼 적의 군사시설이 지하 깊숙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부터 도입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타우러스보다 사거리, 위력면에서 더 높은 기대치를 보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현무5를 개발하면서 이 모든 문제점들이 한방에 해결됐습니다. 무려 8에서 9톤에 육박하는 현무5의 탄두 중량은 현존하는 미사일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입니다. 전문가들은 핵탄두를 제외한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위력으로 현무5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비핵 국가 중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경우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30도에서 45도 이내의 정상각도보다 훨씬 높은 고각으로 발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현무5는 최근 발사 실험에서 350km의 거리를 비행해 제주도에 위치한 해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현무5는 무려 마 10에서 12에 달하는 엄청난 하강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CAP가 고작 3m 이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기본 사거리는 약 600km로 이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두겠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3000km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 경우 위력은 줄어들겠지만 지상의 목표물 타격에 한해서는 중국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는데요. 그래봐야 핵미사일만 못하다라거나 이 정도 관통력을 가진 재래식 무기가 실제 가능한가라며 현무5의 실제 성능과 존재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전문가가 많은데요. 이미 이론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8에서 9톤짜리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철근 콘크리트 기준 100m, 일반 대지의 경우 무려 300에서 400m에 육박하는 관통력을 가진 것인데요. 이것은 감탄을 넘어 거의 경이로울 수준의 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일반적인 전술핵 무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의 깊이는 50m가 채 되지 않는데요. 실제 핵전쟁 대피 매뉴얼을 보면 핵피격 시 4에서 5층 건물 깊이인 지하 15m 아래로만 내려가도 핵 폭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공호를 모두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리니 현무5의 관통력이야말로 뚫지 못하는 창이 없을 정도로 매서운 위력을 과시합니다. 일각에서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음을 비관하지만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우리 군의 화력은 이미 핵무기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무5는 무차별적인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는 핵미사일과 달리 압도적인 명중률로 적의 전략 거점만을 족집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미사일이 올해 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훈공장에서 연간 70대씩 생산된다고 하니 핵심 시설을 지하에 꽁꽁 감춰둔 중국과 북한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전술했듯이 이러한 벙커버스터를 보유한 국가 자체가 많지 않고 자국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쓰임새에 비해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 기피했던 무기가 공공의적 중국의 안성맞춤인 미사일이 되리란 사실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이라는 땅속에 매복한 적에 맞서기에 시작된 현무5의 개발이 우리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 방산강국으로 나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의식과 절실함을 잊지 말고 계속 전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